컨셔스9은 서울역 인근에서 10년째 매일 300명의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드림시티 우현식 목사를 만났습니다. 우현식 목사는 드림시티 노숙인 교회 설립 이전 미국에서 노숙인 사역을 5년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노숙인과 한국의 노숙인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한국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에서 노숙인 관련 사역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미국은 어떻게 해서 가셨습니까? 2005년에 기관에서 미국의 모금 기관을 설립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가면서 무슨 사역을 하면서 목금을 하면 좀 도움이 되니까 뭔가 보여주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2005년 6월 달에 처음 갔고요. 2010년까지 2010년 8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하시던 일은 어떤 건가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는 매일 저녁마다 이제 급식을 했고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에 한 200명 정도 급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서 이제 급식으로만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공간을 하나 빌려서 우리나라로 치면 평수로 치면 한 30평 정도 공간, 그래서 빌려서 거기서 컴퓨터도 쓰게 해주고 이발도 해주고 뭐 한방진료도 해주고 전화도 쓸 수 있게 해주고 TV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죠. 거기서는. 미국의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노숙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미국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개인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클 거고요. 미국에는 보통 내가 직장을 잃으면 보통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대부분 리스로 들어가요. 집은 월세로 들어가고 차는 리스로 빌려가지고 5년 동안 쉽게 말하면 빌려서 쓰는 건데 보통 한 달에 100불, 200불, 뭐 300불 이렇게 내고 쓰는데, 내가 직장을 잃는 순간에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바로 차를 반납해야 되고요. 당장 월급을 못 받으면 방세 못 내면 바로 쫓겨나는 모양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동 수단도 없고 잠잘 공간도 없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당연히 먹는 것도 어려워지면, 그래서 시내에 노숙인들이 많이 몰려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해요. 어떤 면에선 그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 사실은 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더 큰 원인은 중독, 약물 중독인데 마약 같은 게 유명해죠. 왜냐면 마약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을 금방 그만두게 되기 쉬워요. 직장 그만두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50%에서 70% 정도가 약물 중독에 돼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약물 중독에 빠지면 하여간 노숙인 중에, 홈리스 중에 약물 중독자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요. 근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이라면, 우리나라는 시설에서 중독 치료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알코올 중독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노숙인 중에 알코올 중독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나머지는 사실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중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마약 중독은 알코올 중독하고 상대가 또 안 돼요. 강도가.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들을 하는데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에 접근을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처음에 한두 달은 아예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서 그런 이제 약물을 일단 끊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약물을 끊고 거기 적응하는 사람들은 계속 머물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치료를 받고 그 혜택을 입기도 하고, 그 못하는 사람은 이제 다시 원래 뭐 보통 1년, 2년 다시 이제 프로그램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설들은 약물 중독에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려요. 그 부분은. 네. 이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이 노숙인의 문제는 뭘까요? 요즘 들어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숙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지금 현재 2011년부터 제가 이 일을 했는데, 노숙인들이 왜 노냐, 일을 안 하고 뭐 놀면 뭐 일하지 않으면 굶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가서 막일이라도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막노동도 요즘은 혈압하고 당뇨 체크를 해서 그 혈압이 높거나 당이 선에서 벗어나면 일을 안 줘요.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중에는
오랫동안 일을 안 해서 갑자기 정상적인 일을 접근했을 때 그 일이 너무 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처음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의 강도를 좀 낮춰서 급여를 낮추고 일의 강도를 낮추고 근무 시간을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 형태의,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일반인들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요즘 공공근로라는 개념의 일이 사실 비슷해요. 근데 노숙인들한테 만약에 공공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 노숙인 중에 공공근로로 해서 일자리 찾을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근데 노숙인 중에도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일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공공근로의 일자리 숫자가 워낙 작아요. 그 기간도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이 아주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왜 일을 안 하냐 얘기하는 거라고, 막상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왜 일을 안 하냐 이거는 좀 달라요. 요즘은 사실은 막노동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군다나 경기 전반이 가라앉으니까 일반 일자리도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일자리, 그분들한테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 직장 같은데 삼성에서 한 사람이 500만 원 받는 일이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한 80만 원씩 해가지고 만약 6명이 나눠서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어떤 분은 그 회사가 망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 사람들이 가장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인데 왜 노숙인을 도와야 하는지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노숙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밥을 굶는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일을 하면 괜찮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범죄로 이어질 경우에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재소비용, 그러니까 그 유치장에 형무소에 그 사람을 보냈을 때 들어가는 사회적인 경비가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25,000불에서 7만 불,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뭐 뉴욕 같은 데는 1년에 7만 불까지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저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비용을 지출할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한 달에 40~50만 원으로 해서 먹고 살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해서 살게 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을 드리고도 그 사람이 범죄로 이어져가지고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아픈 사람이 생겨가고 이거보다 위험한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40만 원, 50만 원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훨씬 나을 거고요. 보통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뭐 노숙인도 마찬가지고 출소자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세 가지적으로 접근하는데, 하나는 재활,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 10% 이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 한 80%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로 접근되지 않게, 그러니까 사회가 같이 나누고 도우면서 사회가 더 밝아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가까다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자랄 때 너무 힘들게 자라고 술을 안 먹었을 때 늘 우울해지고 자기 어렸을 때 폭행당했던 거, 소외당했던 것들, 그런 아픔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게 그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표현은 그렇게 할 거고 덜 힘든 거예요. 술 먹었을 때. 술 먹고 잊어버렸을 때가 제일 힘든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은 나같이 좋은 부모 만나지 못했고 나같이 좋은 환경에 처하지 못했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빠진 건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했던 환경이나 그 사람이 겪었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으로의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배려와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히 신앙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그 도움을 나누고 함께 가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 노숙인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노숙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안 봐요. 그건 어떤 거냐면 2000년 전, 뭐 이제 우리 기독교로 치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거지들이 있었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노숙인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오히려 사회 구조가 변하면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농사 짓는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역량이 뛰어나도 다른 사람의 역량의 2배 정도 이상밖에 안 돼요. 아무리 농사를 빨리 짓고 잘 져도 다른 사람보다 3, 4배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보화 사회가 되고 IT 사회가 되고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한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 1000명, 10,000명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 구조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로 치러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정상적인 사회 궤도로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진 현상이 되면서 노숙인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노숙인 수는 증가하는 게 더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 정확히 치면 노숙인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증가하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신생아, 출생아 그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그런 환경이랑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